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료의 말을 인용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10만 명가량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켰고 앞으로 두세 달 뒤인 내년 1, 2월에 공격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가 10만 명 규모로 구성된 100개 전술부대를 동원해서 크림반도, 러시아 국경, 벨라루스 등지에서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침공이 시작되면 항공 지원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클 거라고 평가를 했죠. 오늘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과 러시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인 이야기라 식상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 서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내용에 몰입이 될 것 같은데요.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과거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 소속 나라 중에서 서쪽 끝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흔히 발트 3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밑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의 서쪽 국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소련 옆에 동유럽이 있는데 유럽의 동쪽에 있으면 다 동유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유럽이라고 하면 냉전 시절 공산진영에 속해 있던 동유럽 국가들을 동유럽이라고 흔히 부르죠. 아무튼 동유럽은 소련 소속은 아니었지만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친소련 공산진영의 국가로서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원래 땅덩이가 커서 필연적으로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가 많은 국가일수록 안보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국가와 국경을 바로 마주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소련은 동유럽이라는 공산권 친소련 국가들이 서유럽 서구 진영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 국경 안보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었다 할 수 있죠. 그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나토는 군사동맹체입니다. 냉전 시절 거대한 소련의 팽창에 대항해서 서유럽 국가 개별로는 소련에 대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끼리 집단안보체제를 이루어 회원국 중에 한 나라만 공격을 당해도 회원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서 집단 응징하는 북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갖춰진 군사동맹이죠. 자, 그럼 소련 해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발트 3국은 소련 소속 국가였긴 했지만 2차 대전 때 소련에게 점령당하고 독립운동을 할 정도로 독립의지가 강했고 반러시아 정서도 강한 편입니다. 발트 3국은 소련에서 가장 먼저 독립했고 독립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소련 해체의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될 만큼 친서방 경향이 강한데요. 발트 3국은 독립 이후 EU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서구 진영 최전방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국가 위치에 있습니다. 밑에 벨라루스는 독재국가로 친 러시아 국가인데 러시아보다 더 소련스러운 국가라는 별명도 있고 과거 소련 시절 시스템을 아직도 많이 가진 소련 정체성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러시아랑 관계가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인데 이건 뒤에서 같이 다룰게요. 과거 동유럽은 소련 입장에서 서구권에 대한 완충국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할 거 없이 전부 나토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냉전 종식 이후 나토가 군사보다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나토는 군사동맹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보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현재 러시아는 앞마당을 다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이야기할 건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흐름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깐만 집중을 해주세요.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면 좋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90년대 러시아는 침체되고 국가 활력을 상실해 자신감까지 잃은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10년은 러시아의 제도약 시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 당시 초고유가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도 기억을 하겠지만 그 시절은 고유가로 조선, 플랜트 등의 호황을 누린 시기죠. 에너지 자원 부국이었던 러시아는 이 시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주요 8개국 정상회담 멤버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회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 지역부터 중동 정세 개입, 중앙아시아 지역 스탄 붙는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뻗치는 이야기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크림반도 사태 등 서구권이 인정할 수 없는 강한 행동까지 하면서 주요 8개국 정상회의 G8에서 이탈하고 경제 제재까지 받게 되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군사 외교적으로 러시아 스타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2000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강성 푸틴이 있고, 작년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이후부터 푸틴 주도하에 러시아는 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인구 구성을 보면 대다수가 친서구권 성향의 우크라이나계 민족이지만 러시아계 민족도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친러시아 성향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정치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기존 소련 시절 기득권 계층이 정치권 주류 계층으로 합류하고 소련 시절 특유의 고압적인 정치 형태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갓 독립한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정 방향성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가 혼란스럽게 흘러갔죠. 그러다 2004년 일종의 민주화 혁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친서구권, 친EU 정권이 들어섭니다. EU와 나토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합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고, 이라크에 우크라이나군을 파병까지 하면서 나토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도 했었죠. 대부분 친서방 우크라이나계 국민들은 지지했지만 남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러시아계 국민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할 정도로 지역 갈등이 격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옆나라 러시아 입장에서도 기겁할 상황인 게,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수송간 3분의 2가량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지나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다가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땅을 빌려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나토에 들어가서 반러시아 국가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벨라루스 말고는 러시아 앞마당 나토한테 다 뚫려서 골 때리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 버리면 진짜 러시아는 동쪽 국경이 나토한테 다 노출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친러시아 지역 민심도 들끓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고 채권을 통한 압박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흘러오다가 2010년 친러시아 정권이 다시 탄생하게 됐는데, 좀 생뚱맞죠? 그 배경을 보면 이전 정권이 친서방 정책을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양극단으로 나뉜 친서방, 친러시아 진영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실정을 많이 했고, 지지 세력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정치 세력도 분열되고 지지 기반도 와해가 됐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함께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러시아하고 EU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할 거라는 친러시아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우크라이나계 국민들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했고 중립적으로 할 거라니까 받아들였던 거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은 좋아할 일이었겠죠. 근데 정권이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유럽연합 가입과 경제협력 진행을 중단하고 오히려 러시아와 우호협력 조약까지 하려고 하니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특수부대까지 투입해서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시위를 막는 법까지 제정하다 보니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데요. 2013년, 14년 우크라이나는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 그 대통령이 축출되고 러시아로 도망가게 되고, 이때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과도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친러시아 지역인 남부지역 크림반도랑 동부지역은 지지하던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이 상황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도 난리가 난 거죠. 일단 남부지역 크림반도, 여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소련이었던 시절 우크라이나에 넘겨줬던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림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소련이 붕괴될 때 러시아로 편입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 지역을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우크라이나 소속의 우크라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치권을 줘서 티격태격하면서도 끌고 가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당하는 과정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크림 지역도 들고 일어나고 스스로 크림 민병대라고 하는 무장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투입되는 등 상황이 굉장히 격화되는데요. 이때 크림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군 수천 명이 투입되기까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크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채 독단적으로 분리독립 찬반 투표로 독립을 결정하고 러시아로 편입을 결정해버리는데요.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법,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크림 공화국의 뜻이 그런데 하면서 러시아로 크림 공화국을 편입시켜버렸죠.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지역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부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항해 분리독립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반정부군이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돈바스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휴전 협정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내전 중인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인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는 지금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독립을 선포했고 자체 정부 관료와 의회를 구성해 선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걸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크림 공화국하고 다른 건 아직 러시아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쨌든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까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고 1, 2월에 공격을 감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그런 말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들도 러시아의 의도는 명확히 모르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할 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크림 사태 때처럼 러시아가 합병하거나 우크라이나로부터 동부 지역 독립을 얻어내려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럴 거였으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오래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진작에 러시아 스타일로 후딱 해치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유럽연합에게는 우크라이나한테 손떼라는 것과 미국 유럽에 대한 테스트 성격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EU에 대한 협상력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인데요. 특히 난방 수요가 급증해서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에 더 유리하죠.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연결되는 대규모 가스관 노드스트림2가 현재 다 만들어 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독일이 사용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싸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 러시아와 독일 주도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 가스관을 통해 유럽이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기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되던 가스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스 통과료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사이 나쁜 우크라이나 수송관을 통한 가스 수출을 중단해버리고 노드스트림을 포함한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다른 루트로만 유럽에 수출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가스관이라는 러시아를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러시아 대응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스관에서 자유로워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예전보다 한층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 보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지 마라. 일정 부분은 우크라이나 수송관을 이용해서 수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노드스트림2나 빨리 승인해라. 다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냐고 유럽을 쪼우고 있는 겁니다. 유럽 너희가 우크라이나 챙기는 척 하는데 우리는 그 말 들어줄 의사 없다는 거 우크라이나랑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더 가입시키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토가 집단 안보 체제 아닙니까? 회원국이 되면 공격받았을 때 집단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 까놓고 말해서 나토 입장에서 당장 전쟁 일촉즉발인 상황의 나라를 나토로 받아줬다가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다 뭐다 하는데 남의 나라 일에 그렇게 힘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상대가 러시아고 유럽의 천연가스 볼모로 잡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는 유럽 너희들 우크라이나에 손 떼고 그냥 우리끼리 가스 이야기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유럽이고 미국이고 말로는 우호국을 챙긴다느니 러시아에게 경고하느니 뭔가 실제로 액션을 취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정작 일이 터졌을 때는 규탄이나 경제제재 이외에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국제사회 질서를 어기고 말로 규탄하는 정도로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대형 도발을 감행했을 때 과연 지금도 과거처럼 정말 미국과 나토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할 거냐는 거죠. 최근 나토와 미군이 아프간에서 도망가듯이 철수하는 걸 보면서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계산을 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큰 도발을 했을 때 진짜 말만 하고 정작 하는 게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줬을 때는 미국이 말하는 유럽이 말하는 동맹이고 약속이고 신뢰고 이제는 말뿐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간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그 빈틈으로 러시아가 치고 들어갈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중동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높였죠. 개인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목적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러시아의 목적이 미국과 유럽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알아도 쉽게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과거처럼 진짜 남의 나라 일이라도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면 개입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과 러시아가 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러시아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하나의 의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